와우. 오케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비전 트립 저 이외에 또 우리 황찬미 자매님과 정성곤 형제님이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약간 대본대로 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예정이니까 네, 슬라이드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네요. 오 마이 갓. 뭐 얘기하려는데 까먹었네. 음. 아! 왜 오늘 정보를 저희가 알고 배워야 되느냐. 사실 북한은 저희 생에는 언젠가 무너질 정부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기 있는 한 명이라도,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라도 북한에 갈 날이 있을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날이 올 텐데 오늘 정보를 갖고 또 생각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파트로 오늘 나눌 건데요. 저는 오늘 히스토리, 북한의 히스토리에 관해서 얘기할 거고, 성구 형제님은 거기에 라이프스타일과 그 political 시스템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황찬미 자매님은 선교적인 부분, 그리고 그 박해에 관해서 얘기해 줄 것이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히스토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North Korea. official name은 Democratic People Republics of Korea, DPRK라고 하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정식 명칭이고 population은 26.6 million, 그리고 194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TMI인데 북한의 1년 GDP 총 1인당 평균 연봉이 얼마일 것 같은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그 저번 주에 임승민 형제님이 잘 발표해 주셨는데 한 1인당 얼마 정도 연봉일 것 같습니까? 북한이. 모르겠어요. 참고로 남한이 한 35K average salary per person. 북한은 1,100 불입니다. 네. 1,100 불로 뉴욕에 살 수 있는 한 달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굉장히 못 사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죄송해요. 북한은 20 세기와 21 세기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히스토리를. 1950 년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는데 저전에 한반도가 독립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특히 이 내용은 저희 그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 텐데 미국에서 공부했거나 전혀 모를 텐데, 20 세기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거든요. 중요했던 사건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용성 형제님. 20 세기 들어서 현대에 왔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큰 사건이 있었을까요? 한반도가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 혹시 아시는 분? 2차 세계 대전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일본의 패망에 따라 한반도는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혹시 좌우 모르겠나요? 히스토리 레슨. 그러면 오늘 유한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유한이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모르겠어요? Cold War. 냉전 체제가 시작됩니다. 냉전 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북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남한은 미국의 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분단이 38선 38th parallel, 그걸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의 공격에 따라 한국 전쟁이 발발됐고요. 그렇게 3년을 치열한 전투 끝에 많은 또 민간인들과 군인의 사상 끝에 정전이 협정되었고요. 이거 다음 슬라이드로 같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전이 체결되었고요. 조금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고 53년 7월 27일 협상이 되었고요. 이 내용. 저희는 남한과 북한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 파이팅을 멈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 상황은 계속해서 남한에 관해서 그리고 미국에 관해서 자기의 적대한 국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협상 카드로 전쟁을 이용하고 그런 협상 카드로 되게 액티브리 사용한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때 당시 북한의 리더인
김일성의 어 파워를 얻고 72년도에 사회주의 소셜리즘이 들어와서 그 김간의 체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가는 김간의 체제가 네 시작되었고요. 쪼끔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TMI인데 그때 당시 초반에는 사회주의가 쪼끔 잘 나갔어요. 남한보다 북한이 한동안 좀 잘 살았는데 왜 어떻게 망했느냐? 어 김일성의 또 사망에 따라 보시면 그리고 김정일을 접근했는데 이 공교롭게 시기에 그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스포트한 국가였던 소련이 망함에 따라 어 북도 굉장히 못 살게 되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김정일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연치 않게 소련의 패망에 따라 우연치 않게 또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는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내용이에요, 20 세기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대본을 보면서 읽을게요. 잠시만요. 네. 90 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 영어로는 Arduous March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기근을 겪었습니다. 어 Despite this situation, 정부가 주민들로 이동, 정보, 식량 배급을 엄격히 통제했고 하필이 이 시기에 또 그 네, 아리 스마트. 그래서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보시면 굉장히 마른 뼈인 상태입니다. 네, 이런 시기를 겪었고 음 죄송합니다. 또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뭐예요?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더더욱 패민이 와 가지고 어려운 거를 겪었고요. 그래서 90 년대 고난의 행군의 사건으로 선전 체제로 많이 이용하기도 했지만 북한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로 하나 평가를 된다고 하고요. 이 무너진 경제와 사회 위기로 인하여 21 세기 들어서 오히려 되려 북한에게 또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바로 요거 뜨기 전에 그 20 세기 다시 타임라인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어 못 살았죠. 그래서 못 삶에 따라 손을 내밉니다, 남한으로부터. 네,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년도 6월 15일 날 6.15 남북 공동 선언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레지던트 김대중이 있거든요. 햇볕 정책이라는 시기를 겪습니다. 요거 좀 읽을게요. 왜 중요한가? 이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 문제를 외세, 바깥에 있는 영향, 지금까지 외세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 내부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방향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this also gave North Korea a leverage from the poverty to substantially getting economic benefits and overcoming their poverty from and getting help from South Korea. 이해했죠 지금까지? 이해했습니까?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21세기 보여주세요. 이 레버리지를 받았잖아요, 남한으로부터. 이거를 좋게 평화 방향으로 가면 너무 좋을 텐데 2006년도에 공식적으로 첫 핵실험을 발표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북한이. 그래서 첫 핵실험을 발표했고요. 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중학생 때인데 2010년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들이 크게 발생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서해 대한민국 해군을 초기함이고요. 선함 10 이에요. 선안함 10을 이렇게 공격하고 네, 굉장히 뉴스에서 컸고 북에 대한 분노가 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요게 요 사진들이요, 제가 한국에 2016년도에 직접 가서 찍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포격했던 bomb remains가 있고요.
여기는 또 추모의 벽이라고 각자 이렇게 또 글 쓰고, 이분은 이제 구조하다가 돌아가신 한주호 준이고요. 이렇게 또 40 몇 명의 더 전사자들이 생겼던 아주 큰 사건입니다. 어 네, 다음 슬라이드를 가 주시면, 그리고 알고 보니까 왜 공격했을까요? 핵실험 이후에 그냥 평화에 방향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2010 년도에 하필이 또 공격을 했을까요? 그 시기에 맞춰서 김정일 김정일이 사망을 했고요. 김정은 지금의 리더가 overpower take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제하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시기여 가지고 그렇게 한국을 공격했던 사건들이었고, 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고요. 내부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숙정과 통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018 년도에 그러다가 7년 뒤에 보여주시면, 2017 18 년도. 네. 다시 또 한번 시도를 합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었고요. 어 한 번 더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높여지는 사건이 되었지만, 어 이후에 핵 비핵화에 대한 의견 차이와 범위를 둘러싼 큰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말짱도루묵, things did not get settled, peaceful하지 못했던 걸로 결론 났고요. 그래서 2024년 현재, 그리고 24 년부터 현재 북한은 점점 이제 러시아도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둘이 협력하는 상황과 어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북한 주민의 현실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이니까, 그 적나라한 현실을 우리 성구 형제님이 직접 더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구 형제입니다. 저는 질문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 2. The political system and daily lives of North Koreans. 북한의 정치 체제와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Permission. 오늘 예배에 오기 위해 허락을 받으셨나요? Did you receive permission to come to today's worship service? 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 정부의 허락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먹을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와 셀 모임이 끝난 후에는 파파이스에 갈지 중국집에 갈지 무엇을 먹을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이러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과 일상이 선택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미국과 한국은 좋고 북한은 나쁘다라고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돌아보고 북한 주민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Decision. 누가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까? Who makes the important decisions in the country? 먼저 큰 틀에서 정치 체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며 대통령을 선출할 때 선거인단 제도, 즉 Electoral College System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Direct Popular Vote System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대표도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러 후보와 정책을 비교하여 투표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다음 선거에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며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반면 북한은 최고 지도자와 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정치 사상 교육과 조직 생활이 이루어지며 언론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권력을 비판하기보다 당과 국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Everyday life. 자유는 왜 중요한가? Why is freedom important? 먼저 경제 이코노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 즉 마켓 이코노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를 옮기거나 직접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아마존, 월마트, 쿠팡 같은 회사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우버이츠, 도어대시,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반면 북한은 국가와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직장을 배치하는 계획 경제, 즉 플랜드 이코노미를 기본으로 운영합니다. 주택 역시 원칙적으로 국가가 배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배급과 공식적인 임금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에서는 식량과 옷, 각종 생필품을 사고 팔 뿐 아니라 음식 판매, 수리, 운송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거래가 됩니다. 처음에는 경제난 속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생존의 공간으로 성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를 보겠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휴대전화는 세상과 연결되는 창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고 성경 앱으로 말씀을 읽으며 선교 소식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합니다. 정부는 정부를 지지하는 글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유튜브를 켰다가 30분 뒤에는 설교와 전혀 관계없는 영상을 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휴대전화와 내부 통신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주민들처럼 세계의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언론과 외부 정보는 국가의 강한 통제를 받으며 외국 영상이나 정부의 비판적인 정보를 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으면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배터리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와 연락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을 말해도 안전한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과 성경 앱, 온라인 예배도 사실은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여행을 보겠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주로 여행하거나 이사를 하기 위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늘은 서울에 있다가 내일은 부산이나 제주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장벽은 있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교통비와 숙박비도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때로는 통장 잔액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지역 간 이동을 위해 여행 증명서와 같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활동이 확대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이동하는 사례도 늘어났지만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교통수단과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이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앙을 보겠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세우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도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무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란 누구에게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믿고 그 믿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종교 시설이 있고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규정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선택하고 독립적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를 좀 해봤는데 2026년 미국 종교 자유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서 독립적인 조직 종교가 거의 제거되었으며 종교 활동이 반국가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소지하거나 선교사와 접촉하는 일, 비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고문과 강제노동, 투옥 등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번 주에는 어느 예배에 갈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신앙인은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말해도 안전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너무 익숙해서 쉽게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파트 3는 이어서 찬미자매님께서 북한의 박해 상황과 선교 활동에 대해 나눠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의 박해랑 북한 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황찬미이고요.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서 짧게 제 간증을 나누자면, 저는 북한을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친할머니께서 이제 북한 남북 6.25 이후에 오빠분이랑 헤어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 대해 좀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와중에 또 25살이 되어서 또 비전 트립 팀과 함께 북한에 대해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성구 형제님께서 언급하신 신앙에 이어서 북한 내 기독교와 박해에 대해 볼 텐데요. 네. 북한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김일성이 있잖아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독립투사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밑에서 자란 김일성은 기독교 신앙의 그 유일 신앙을 잘 알고 또 잠시만요. 네. 신앙을 잘 알았던 김일성이 권력 세습과 지배 체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독교를 좀 위협적으로 보고 남북 분단 후에 대대적으로 교회를 부수고 박해하며 기독교를 탄압해 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격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보장받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교회라고 칭해지는 세 교회가 있는데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평양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용으로 만든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혹은 자율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신의 악단을 또 보게 될 텐데 이런 보여주기용으로 만들어진 교회 내에서도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지상교회들과 다르게 또 우리 북한 주민들은 그런 정부의 탄압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는데요.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북한에서 허가받지 않은 예배, 성경책 소지, 또 선교 활동 이런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처벌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숨어서 모여서 기도하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혹시 신고할 수도 있고 또 정부가 탄압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행을 하는 현실인데요. 지하교회는 그래서 단순히 지하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지하교회에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훈련을 받은 신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지하교회를 개척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해방 전부터 신앙으로 지킨 구루터기 신도들이 개척한 지하교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척된 교회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속된 탄압 속에서 신도들이 그런 상황에 맞는 교회들을 개척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들은 소규모로 혹은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탈북자는 지하교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그 교회에는 피아노나 키보드, 그리고 드럼도 없습니다. 아니, 의자나 강대상도 없습니다. 물론 목사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이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존재합니다. 화장실에 매주 갖다 놓은 종이 쪽지도 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보이는 곳이 헛간일 수도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모이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예배당입니다. 복음 방송과 입소문이 그들에게 유일한 말씀의 전달자가 될 뿐입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북한 지하교회 할머니의 실제 육성 기도가 담겨졌습니다. 비밀리에 조용히 기도해야만 하는 북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섰다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팔레스타인이 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도는 땅입니다. 아버지 못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네. 이 시대의 본질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 지하교회 할머니께서는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주 편하게 드려지고 또 당연하게 드려지는 예배들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목숨과 맞바꾼 간절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예배를 드리다 걸릴 경우에는 정치범 죄송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정부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사상, 정치,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끌려가는 곳입니다.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소 내에서 공개 처형이나 비밀 처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비공개 처형의 경우 사람이 없는 저녁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비공개적으로 사람을 총살하고 그 총살된 시신을 골짜기에서 처리하는 등 많은 인권들이 침해되는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실제 수용소에 있던 탈북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수용소 내에서 잠을 잘 공간이 부족해서 서로 수용민들끼리 끼어서 자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 먹 먹을 식량이 부족하여서 쥐를 잡아먹으려는 수용민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복음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또 인권들이 유린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자라난 믿음은 또한 결코 그들만의 힘은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또 씨앗 덕분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 또 북한 정부에 억류되신 선교사님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최충길 선교사님이십니다. 최 선교사님은 2014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고 성경을 전달하는 등 많은 복음을 전하는 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보낸 그 첩자에 의해서 유인되고 납치되어서 다음해 2015년 6월에서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선교사님이십니다. 김국기 선교사님은 2003년부터 북한 주민과 조선족들을 포함하여 농기계, 전기 발전기, 의약품 등을 보내는 일에 힘써 오셨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북한은 김국기 선교사님을 중국에서 평양으로 유인하고 납치하여 간첩 등의 형의로 억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국기 선교사님 역시 다음 해 5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소식은 두절된 상태이며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욱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은 2007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또 탈북민의 구출을 힘쓰는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어느 날 북한 방문을 제안받으셨고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한 선교사님은 북한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김정욱 선교사님은 결국 2013년 10월에 체포되어서 2014년 무기노동 교화형으로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렇게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아멘. 심각한 박해 속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북한 주민들과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복음을 그 땅에 전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기도로 동참해야 합니다. 다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소라 자매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지만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2,600만 명의 북한 동포에게 하루속히 믿음의 자유와 평화를 주시길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2,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요. 마지막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 동포들과 남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